예, 이제 19강 계속됩니다. 그래서 아까 담보 얘기 이제 하다가 일단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신용장 개설 시 담보 이야기 왜 담보를 해야 되는지 하고 수수료 그죠? 수수료는 이제 우리가 이제 P라 그러죠. 이제 핸들링 차지를 내는 이것이 이제 은행의 사실은 주된 수입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신용장 개설 은행은 수입업자를 대신하여 수출업자, 그죠? 매입은행에게 수입대금 지급을 확약하는 거죠, 그죠? 수입업자로 하여금 신용장 금액에 상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아까 그 이유가 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수입업자의 담보 제공에 따라 수입업자별로 신용장 개설 한도액을 선정한다. 자, 그 다음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 전신료 등 신용장 개설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징수한다. 그죠? 근데 그 비용은 여기 수입업자에게 징수할 것인지, 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은, 그거는 서로 간에 합의에 의해 가지고 신용장에 기록합니다. 무조건 수입업자에게 징수하는 것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경우 수입업자에게 징수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거는 서로 간에 어떤 모든 어떤 코스트, 즉 P를 갖다가 누가 지급할 것인가? 이것은 거기에 beneficiary냐, applicant냐 이렇게 옵셔널하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물론 이제 두 사람 간에, 즉 판매자와 구입자 두 사람 간에 합의에 의해 가지고 기입하면 되겠죠. 그래서 앞 시간하고 지금 시간하고 만약에 연속해서 듣지 않으면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어서 이해의 혼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용장 담보 및 수수료에 대해서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자, 신용장 개설 담보란 것은 결국은 신용장은 수출업자에 대해서는 은행이 네가 선적을 하면 바로 돈을 주겠다라는 보증을 하는 거죠. 즉 신용을 제공하는 거죠. 수입업자와 수출업자가 두 쌍방 간에는 아직 충분한 그게 뭐 처음 하든지 아니면 오랫동안 했다 하더라도 수입업자가 아직 수출업자에 대한 신뢰가 없다든지 아니면은 특정한 그 물건에 대해서 빠른 기일 내에 자기가 원하는 기일 내에 물건이 국내에 도착해야 된다. 즉 수입업자에게 도착해야 될 때는 신용장을 여는 게 제일 좋죠. 왜냐하면 신용장은 신용장 만기일, 그 다음에 선적 만기일, 내고 만기일이라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일정이 정해져 있고 그 일정을 지나버리면 신용장이 무효하게 되고 신용장이 무효하게 되면은 가장 손해를 보는 사람은 일단 수입업자도 손해를 보겠죠. 그러면 수입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베니핏이라는 말을 신용장에 썼다는 이야기는 수입업자는 물건을 사서 가공하거나 뭐 또 다른 행위를 해서 이득을 창출하지만 물건을 사는 그 당시에는 어떤 이득을 갖다가 창출하는 건 아닙니다. 객관적으로 봐서. 그렇지만 수출업자는 신용장을 행함으로써 바로 돈을 받는 이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수입업자를 beneficiary라, benefit는 이득이라는 뜻이고 beneficiary라는 것은 수익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수익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수출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내고 해서 돈을 받는 것이 가장 큰 이득이 되기 때문에 정해진 시간과 절차에 따라서 프로세스를 진행하려 하겠죠. 그렇다면 당연히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날짜에 신용장에 원하는 날짜대로 신용장만 기입한다면은 물건을 안전하게 받아볼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계속 신용장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고, 그러나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두 사람 간의 신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신뢰를 중간에서 은행이 수입업자에게도 제공하고 수출업자에도 제공하기 때문에 이걸 갖다가 신용을 은행이 양자에게 제공한다 해서 신용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자, 신용장을 제공하는데 우리가 수입업자 입장에서 봅시다. 어떤 거였죠?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신용장을 제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내가 먼저 돈을 줄게. 대신에 네가 나중에 나한테 변상할 돈을, 즉 reimbursement 할 돈을 갖다가 어디다가 좀 이렇게 맡겨둬라.
그 맡겨두는 데가 어딥니까? 자기 은행의 그 계좌이죠. 계좌. 자기 은행의 수입자의 계좌. 나 두 대 맡겨두는 거죠. 일단 맡겨두고 그 수입자의 돈은 은행이 돈이 되는 순간은 은행이 돈을 주고 모든 서류를 갖다가 받아서 뭡니까? 오프닝 뱅크에 열어줬을 때 이제 오프닝 뱅크가 이제 그것을 보고 돈을 뭡니까? 사실은 먼저 보내주고 그 다음에 이 오프닝 뱅크가 수입자를 불러가지고 수입자 자 이거 서류 다 왔으니까 이 서류를 갖다가 인수하세요. 자, 인수하는 순간 환음으로 이제 그걸 이제 최종 환음을 갖다가 인수하죠. 인수하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 맡겨놨던 돈을 은행이 찾아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은행이 이 돈을 찾아갈 때까지는 은행은 먼저 수출업자에게 돈을 줍니다. 그죠? 그것이 이제 매입은행이든 어쨌든 간에 주기 때문에 이때 돈은 뭡니까? 이때 돈은 대출을 발생시킨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누구에게? 수입업자에게 대해서 대출을. 근데 그럼 대출을 발생시키려면 뭐가 있어야 되죠? 나중에 이제 먼저 줬는데 수입업자가 돈이 없다 이렇게 되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되죠. 그러니까 대출을 우리가 할 때는 항상 뭡니까? 집을 담보하는 것처럼 신용장에서는 물론 신용장에서도 집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신용이 있으면 우리가 신용 대출과 같이 그냥 아무런 조건 없이 그 사람에게 먼저 어떤 대출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물론 그렇지만 그것도 대출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쨌든 이자는 다 내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담보를 제공해야 되는 거죠. 담보를 먼저 돈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 돈은 뭐냐면 이 수입업자에 대한 대출을 갖다가 만들고요. 대출을 발생시키고 은행이 그 대출로서 먼저 지급해 주는 거죠. 그럼 그 대출에 대한 담보가 바로 디포짓이라는 건데요. 디포짓이라는데 이 디포짓은 그 금액만큼을 은행의 계좌에다가 넣어 놓는 게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는 환음을 매입할 때 이제 그거를 누가 수입업자가 최종적으로 매입을 해서 이제 그 환음을 사인을 할 때 그때 이제 그 돈은 은행 앞으로 와지는 거죠. 그때까지는 이제 대출이 되는 거고 이제 은행 앞으로 오는 것은 이제 대출을 갖다가 뭘 한 겁니까? 이제 일종의 대출을 반납한 게 되죠. 반납하는 것은 어떻게 반납하냐면은 대출을 우리가 대출 반납할 때 됩니까? 돈을 줘야 되잖아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죠? 대출을 반납할 때는 우리가 돈을 주는 거죠. 자, 이제 그런 형식이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다고? 신용장에는 담보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때까지 이자를 갖다가 이자를 은행은 청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때까지 이자를 청구하면서 신용장을 개설하게 된 이제 수수료도 첨부를 하고 이것이 은행의 이득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은행이 가지는 이득이죠. 그래서 개설 담보가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앞 시간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프로세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담보를 제공해도 했고요. 수입업자의 담보 제공에 따라 예를 들어서 1억을 열었으면 1억을 갖다 담보를 제공합니다. 수입업자별로 신용장 개설 상한 한도를 개설합니다. 뭐 1억이고 근데 아무런 신용이 없다 그러면 그냥 1억 한도 내에서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럼 더 있다 하면 뭐 2억을 해줄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이런 경우 그 사람의 신용에 따라서 나 2억짜리 신용장 3억짜리 열겠습니다 하는데 이 사람 신용이 한 1억 5천 있다 그러면 담보는 1억 5천만 제공하세요. 이렇게 하겠죠. 근데 뭐 신용이 전혀 없다 그러면 3억을 다 담보로 넣어놔야 되겠죠. 그럼 신용이 뭐 3억까지 있다 그러면 그냥 뭐 신용대출로 하고 그 다음 나중에 이자는 받겠죠. 그때까지의 어떤 이자는 받겠죠. 최종적으로 이제 그 신용장이 끝날 때 그래서 개설은행은 신용장 개설 수수료 그 다음에 전신료 신용장 개설 필요의 일체의 비용을 수입업자에게 징수한다. 일체의 비용이라는 말과 수입업자에게 징수한다는 말은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징수하느냐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이제 조금 달리 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자, 그래서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그러면 신용자는 어떤 식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개설이 되느냐? 우편 신용장, 전신 신용장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우편 신용장은요, 신용장을 개설하여 우편으로 수출업자에게 전달해주는 신용장. 자, 개설은행과 통지은행 간에 서로 서명감 교환을 통해 신용장 진위 여부를 갖다가 확인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는 보통 이제 신용장에 오면은 신용장을 은행이 이제 노티파이를 합니다. 노티파이 신용장 왔습니다라고 이제 하죠. 그럼 신용장 왔구나 갑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이 뭐냐면 신용장 그 원본을 이렇게 봉투에 딱 들어있는 원본을 갖다가 이렇게 줍니다. 그죠? 줍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편 신용장이죠. 근데 이 우편 신용장은 중간에 이제 인터셉트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죠. 소위 이야기하는 위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러한 진위는 서로 간에 은행 간에 어떤 서명감 교환을 통해서 그거는 은행 내부의 문제입니다. 은행 내부의 문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고, 이제 은행이 신용장을 갖다가 이렇게 우편으로 된 신용장을 전달해 줍니다. 그럼 그게 이제 오리지널이죠. 원본입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가고, 또 은행은 이제 그 복사본과 또 스위프트로 케이블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신 신용장은 신용장 내용을 모두 전송하는 풀코드 방식이죠. 그래서 이제 전신 신용장이 곧 유한 신용장입니다. 그 보면은 이제 우리가 스위프트 해가지고 이제 케이블이라 해가지고 그게 쭉 나옵니다. 신용장 내용이. 그래서 풀코드가 있고요. 이게 이제 풀코드 다 유용하고 이제 주요 내용만 간결하게 전송하는 쇼코드 방식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전체적으로는 아니고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신용장 원본이 다시 수출업자에게 통지됩니다. 그죠? 그게 이제 그 신용장 원본이 수출업자에게 통지된다. 그래서 요거는 우리가 전신이 있고, 있는데, 전신이 있고 우편이 있는데, 보통은 뭐냐면, 은행 간은 전신으로 서로 간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출업자에게는 우편 신용장을 이렇게 원본을 주는 형식으로 신용장은 통지가 됩니다. 자, 다음은 스위프트 신용장입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죠. 전자문서 EDI, 그죠? EDI 방식의 신용장이고, 그 다음에 신용장의 표준 방식에 따라 코드화되어 있습니다. 40 몇 번, 41번, 42번 나중에 보게 됩니다. 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위프트 신용장이고요. 인증키요. 인증키로 이제 그 은행간입니다. 신용장의 진위 여부가 확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용장의 주요 조건들이 암호화되어 있습니다. 은행간입니다. 은행간. 스위프트는 은행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위조가 불가능합니다. 무슨 말이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은행 간에는 이제 스위프트를 가지고 있고요. 스위프트를 가지고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 하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것에 대한 이제 오리지널 신용장은 우편으로 온 것은 이제 은행이 누구에게 줍니까? 수출업자에게 주면 나중에 내고 하러 가면은 자기들이 스위프트 열어놓고 원본 보고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더블 체크한 다음에 이제 검사를 하게 되죠. 신용장에 대한 검사를 착수하게 됩니다. 이 신용장의 내용 다 맞는지, 이 신용장의 내용이 자기들이 스위프트 가지고 있는 거하고 그 다음에 오리지널 신용장에 있는 거하고 맞는지 이런 식으로 하죠. 자, 그래서 인증키는 이제 authenticate key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은 뭐 신용장 지원 여부는 자기들 끼죠. 은행 간에 이제 EDI 문서로 해서 스위프트로 하죠. 이제 이런 것도 나중에 시간이 가면은 인공지능에 의해 가지고 모두 다 머신러닝이나 이런 방식에 의해 가지고 굳이 은행 직원이 아니더라도 거의 뭐 확률이 높은 99%까지의 확률로서 이러한 것들이 이제 자동 처리될 수 있는 시간들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은요. 자,
신용장의 통지입니다. 신용장의 통지. 무역 계약 체결이다. 자, 무역 계약을 체결하고요. 뭐 했던 거 다 레프테이션 되네요. 수입업자는 자신이 거래량을 통해 수출업자 앞으로 신용장을 개설을 통지하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통지은행이 있을 수 있죠. 통지은행은 advising bank 때는 notify bank라는데 이 통지은행은 대부분의 보통 수출업자가 거래하는 은행, 즉 내고은행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이제 그렇지 않고 매입신용장이라든지 뭐 또는 confirmation, 즉 보정신용장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통지은행이 곧 보정은행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전에서 우리가 공부도 했는데요. 어쨌든 통지은행은 수입업자에게 신용장을 통지하고요. 그 통지 부여를 부여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 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통지부는 맨 끝에 변경되는 누적 획수를 갖다가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지부는 끝에 뭐 몇 번 어멘드 됐다. 그죠? 우리가 신용장 조건 변경을 어멘드라 합니다. 어멘드. 그래서 어멘드 되는 경우에는 통지 번호의 맨 끝에 변경되는 누적 횟수를 표시한다. 통지은행은 상당한 주의를 가지고 신용장의 진위 여부를 갖다가 검토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개설은행 및 수출업자에게 통지합니다. 그죠? 합니다. 하고 신용장의 통지는 통지은행 본지점 간 또는 환거래은행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신용장은 통지은행을 통해서 통지되고 이 통지은행에서 사실 신용장의 진위에 관한 부분들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제 다음은 이제 통지가 된 다음에 신용장의 수취와 검토에 대해서 봅니다. 신용장은 개설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 수출업자가 그죠? 조건부란 것은 뭐냐면 지급을 확약한단 말입니다. 자, 그렇지만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이러한 요구사항이 만족되었을 때 지급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용장은 지급 확약서이지만 개설은행의 지급 확약서이지만 그 지급은 컨디셔널하다. 조건부다. 이렇게 됩니다. 조건부다. 자, 어떤 조건이냐고 얘기했죠. 수입업자가 수출 대금 결제를 받기, 즉 돈을 받기 위해서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내고 하기 위해서는 신용장에서 요구하고 있는 모든 요건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그죠? 아주 엄격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엄격성의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용장 수출업자는 신용장 수취 후 그죠? 신용장상의 제반 요건이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지 또 각 조건들이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됩니다. 자, 면밀히 검토한 후에 예를 들어서 매매 계약과 다른 신용장을 수취하고 인정해 버리면은요, 이것은 매매 계약과는 별도로 이 신용장의 효과는 그대로 살아버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신용장이 이제는 매매 계약을 대체해 버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매매 계약과 신용장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죠, 내용이. 자, 그러면 이거 매매 계약하고 틀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소용없습니다. 신용장이 우선입니다. 신용장이 우선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신용장을 수취하기 전에 신용장 제반 요건이 매매 계약과 일치하는지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야 된다. 수취하기 전에. 알겠죠? 아니면은 수취를 리젝트 하거나 아니면은 어멘드를 요청해야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어멘드를 요청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의 수취와 검토. 그래서 신용장 수취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처음에 보면 이제 한 한 몇 억짜리 신용장이 왔다고 갑시다. 자기는 한 몇 천만 원 정도도 아주 만족스러운데 몇 억짜리 오면 사실 굉장히 이제 익사이티드 되겠죠. 흥분되겠죠. 그러면 막 이것저것 안 보고 무조건 그 신용장을 갖다가 되게 하려고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하려는 경향이라는 것은 이제 자기가 명확하게 해야 될 것을 그냥 수입업자가 요구하는 대로 웬만하면 해주려는 그러한 이제 해주고 비율을 맞춰주려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이 수용상을 자기가 핸들링 임플리멘테이션 이행할 수 없을 때는
아예 모든 걸 다 날린다는 거죠. 아주 엄격하다는 거죠. 엄격성, 추상성 이런 게 있죠. 독립성. 근데 이런 것들을 갖다가 아주 신중해야 된다. 침착하게. 이거는 우리가 상대방이 신용장을 열었다는 거는 자기가 액수가 크면 클수록 이거 그냥 한번 한번 해보자 이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면밀하게 검토를 했을 겁니다. 그 검토를 했다는 것은 역으로 이야기하면은 내가 더 유리하다는 겁니다. 수출업자가 더 유리하다. 수입업자가 자기가 신용장을 한번 열었을 때는 취소도 불능한 건데도 불구하고 열었다는 것은 그만큼 내 물건이 절실하다는 건데 우리가 보통의 경우 그런 걸 생각하지 못하고 저 사람이 다른 데 갈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람들 많은데 다른 데 가면 어떡하냐. 이 큰 돈을 가지고 내가 만약 이거 기회인데 기회는 어떤 항상 하이 리스키 하이 리턴이다. 내가 리스키 정도 이런 리스키 정도는 부담해야 되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그 리스키는 신용장에서의 리스키란 거는 왜 중요하냐면요. 처음에 수입업자가 자기 물건, 즉 수출업자의 물건에 대해서 절실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상황이 변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냐면 수입업자도 나름대로의 그 물건을 구입할 때는 다른 계약이 있을 겁니다. 다른 자기가 팔 계약이 있겠죠. 그런데 그 계약업자하고 나중에 중간에 뭔가 계약이 틀어졌다고 합시다. 그 계약업자하고 수입업자가 수입업자도 또 수출할 수가 있겠죠. 또는 판매하거나 국내에서. 그런데 나중에 이 판매처가 갑자기 계약이 깨졌거나 아니면은 상황이 변해가지고 판매를 해봐야 이윤이 안 남거나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또는 여러 가지 이제 재반상의 그 국내 문제로 인해 가지고 판매가 중지됐다거나 여러 가지 변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이런 변수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러면 마음이 변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변수가 있어서 수입업자가 신용장은 열었는데 난 이제 큰 손해보게 됐다 이렇게 돼 있는데 수출업자가 나중에 이제 내고를 하러 갔는데 은행이 이거 내고가 안 되고 디스크레펀시가 발생했습니다. 불일치가 발생했는데 이거 내고 할 건지 안 할 건지는 수입업자가 신용장 개설 은행이 결정하세요라고 이제 물론 내고은행은 수입업자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신용장은 은행과 은행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결국은 수입업자한테 묻는 게 아니고 이제 매입은행에게 개설은행에 묻겠죠. 그럼 개설은행은 결국은 다시 이 수입업자에게 이제 의향을 물어보겠죠. 자,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런 상황이 되었을 때 디스크레펀시가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때 수입업자는 어떻게 하면 이걸 그냥 자기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그래도 내가 신용장 연 거에 대해서 큰 손해를 볼 뻔했는데 저 사람이 저걸 못했으니까 그걸 터잡아갖고 잘 됐다. 조금 부도덕한 경우죠. 그렇지만 사업이란 것이 항상 그렇습니다. 본인의 입장에서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일단 그 물건을 못 팔게 됐으니까 물건을 못 파니까 그걸 재고로 갖고 있을 부담이 커지니까 이걸 이참에 수출업자가 이 신용장 내용을 못 맡아서 내고가 안 되는 이걸 터잡아 가지고 잘 됐다 싶어서 내고를 안 된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매입할 수 없다. 이렇게 해버리죠. 이렇게 되면 이제 수출업자는 자기가 할 수 없는 부분을 해가지고 큰 낭패를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 않고 이제 예를 들어서 수입업자가 절실하다 이거 절실하다. 절실한데 그게 좀 경미하다고 합시다. 물론 그게 이제 시리어스 하면은 그것은 이제 매입 안 되고 손해배상이 오히려 청구가 되겠죠. 수출업자에 대해서. 근데 봐서 조금 이렇게 철자가 틀렸다거나 조금 그 큰 문제가 아니다 싶으면 그냥 그걸 갖다가 매입하라고 합니다. 자, 매입은행이 추심을 했을 때요. 매입하라고 합니다. 추심이라는 것은 이거 매입할까요 말까요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했을 때 하라고 하죠. 그럴 경우는 다행인데 또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원칙적으로 매입 안 합니다. 매입 안 해도 아무런 은행이 책임질 하자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는 거죠. 책임 안 져도. 자,
책임질 이유도 없는 거죠. 그거는 이제 하나의 규정에 딱 따라져 있는 거죠. UCP와 같은 이런 UCP 600 같은 이런 규정에 신용장 통일 규칙에 딱 따라서 있는 거죠. 자, 그렇게 된 경우가 발생하면 만약에 매입이 안 되는 경우, 그러니까 수출업자는 시용장을 갖다가 매입하기 전에 항상 이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 내용과 다른지 안 다른지도 먼저 검토를 해야 된다. 자, 계약서 내용과 다르더라도 자기가 먼저 그걸 수취해버렸다, 인정해버렸다, 받아들여버렸다 하면 그냥 그거로서 시용장이 새로운 계약서가 되는 겁니다. 그 시용장대로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고 안 됩니다. 알겠죠? 자, 그렇게 이제 되어 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일단 검토도 필요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개설은행이 환거래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이고 잘 모르는 은행일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일단은 환거래 약정이 안 돼 있을 때면은 나중에 돈을 못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잘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신용장이 수출업자에게 직접 우송된 경우에, 그죠? 오프닝 뱅크에서 그냥 노티파이 뱅크를 갖다가 거치지 않고 바로 온다든가 뭐 이런데 보통 시용장이 오면은 시용장 받아가세요라고 이제 통전이 전화를 줍니다. 그럼 가서 통전이 주죠. 근데 그렇지 않고 이제 바로 그냥 온다면 그 중간에 누가 인터셉터 됐을 경우도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운송 서류를 갖다가 운송 서류는 결국 누가 먼저 수취해야 됩니까? 내고은행이 수취해야 되는데 매입은행이 근데 이게 누가 수입업자한테 바로 보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건 조금 아니죠. 시용장이 아니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여러 가지 이제 좀 의심되는 그래서 시용장의 어떤 how to works 시용장이 어떻게 흐르는지에 대한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다이어그램이 있었죠. 그 다이어그램이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죠. 그래서 그 다이어그램 보면 분명히 노티파이 뱅크가 시용장을 갖다가 베네피셔리에게 노티파잉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와서 받아가세요 이렇게 합니다. 원본을. 근데 그렇지 않고 우편으로 왔다. 그러면 그 중간에 뭔가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시용장의 어떤 위조라든지 하자는요. 뭐 이렇게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시용장을 하자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스템 안에서 뭔가 오류가 발생한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러죠. 은행에서 뭐 은행 돈이 횡령되고 뭐 하는 것도 은행 직원이 하는 거지. 그 바깥에 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합니까? 그 다음에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안에서 그 일을 보는 사람이 부정을 하는 거죠. 그럼 뭐 아무도 모르는 사람이 이거 어떻게 알고 들어가서 합니까? 일을 처리하는 도중에 뭔가를 치팅을 하든가 뭔가를 속임수를 쓰는 거죠. 그걸 여러분들이 다 리마인딩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야기했죠. 모든 것은 다 그 시스템 안에서 발생한다는 거죠. 시스템 안에서. 그러면 운송대에 왔다는 것은 아니고 그 중간에서 어떻게 뭔가를 이렇게 조금 바꿔가지고 뭐 있을 수 있겠죠. 내고는 적게 해주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3억 원에 왔는데 금액을 조금 이제 조절을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가 치팅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뭐 그래서 뭐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뭐 자기들이 뭐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이제 그런 게 있거든요. 자 이제 그런 부분들이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가 한번 더 자세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 이제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자의 진위 여부를 결정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게 이제 은행에서 그죠? 은행에서 먼저 체크를 하게 돼 있고 아까 은행의 시스템들 시프트하고 2중 3중으로 이게 비교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은행은 스위프트를 받아가지고 가지고 있고요. 원본 신용장을 보면서 또 나중에 가서 이 스위프트하고 원본 신용장이 맞는지를 또 대조해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물론 뭐 스위프트하고 이런 것들 다 위조한다면은 뭐 어쩔 수 없지만 근데 그것도 또 안에서 은행 내에서 또 안정장치가 또 있습니다. 물론 그 안정장치를 또 관여하는 사람이 또 위조를 한다면은 또 그거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되겠지만은
여러 가지 이제 이중 상중의 이제 세이프티 디바이스들이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일단 이런 진입에 가는 것은 이제 은행 자체에서 이렇게 잘 체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제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개설은행이 아까 이야기했듯이 환거래은행으로 지정되어 있는지, 요거는 은행이 문제 봅니다. 왜냐면 은행이 나중에 내고하고 그 은행에 뭡니까 돈을 받아야 되는데 그 돈을 보내줄 은행이 그런 것들이 거래 약정이 되어 있지 않는 은행이라면은 자기들이 돈을 받을 수가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물론 신용장의 내용에 따라 틀립니다. 매입 신용장 같은 건 은행이 더 신경을 쓰겠죠. 자기들이 먼저 주는 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지급 예를 들어서 이제 그렇죠. 지급 지시식 같은 지급 신용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받아서 주는 거기 때문에 베니피셔리가 더 신경을 써서 그 은행의 개설은행의 신용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는 것이 좋겠죠, 그죠?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신용장의 종류에 따라 다 틀리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매입 신용장이고요. 매입 신용장 상에서는 은행이 철저하게 개설은행의 신용 상태나 외국환 거래 어떤 약정 상태나 뭐 이런 것들을 다 체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니피셔리가 은행의 어떤 신용 상태를 본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은행이 다 사실은 체크하게 되어 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거래은행의 신용 상태라는 것이 그 신용장 거래에서 거래은행 신용도는 아주 중요하죠. 신용장 개설의 신용 상태를 면밀히 분석하고요. 거래은행이 파산하거나 국가의 외환시장이 악화되어 대외 지급이 중지되거나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수출업자는 신용장 수치 후 개설은행의 신용 상태와 더불어 개설은 국가의 비상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을 항상 분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럴 경우에는 이제 confirmation bank, 그죠? 확인 뱅크, 그죠? 확인은행, 보증은행을 하나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증은행을 세운다면은 보증은행에서 노티파이를 해주고요. 또 나중에 이제 선택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으로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수출업자가 내고할 때 보증은행에 가서 바로 내고를 해도 됩니다. 뭐 일단 개설은행에 내고은행에 가서 매입은행에 가서 내고하고 안 되면 보증은행에 가고 뭐 이게 아니고 보증은행에 가서 바로 내고를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용상태와 더불어 개설은행 국가의 비상위험 발생 가능성을 항상 분석해야 되고요. 만약에 이제 개설은행이 이러한 위험이 있다면은 보증은행도 보증을 안 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일단 보증은행을 조금 국가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싶으면은 보증은행을 갖다가 요구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신용장 형식 요건 구비를 확인하고요. 그 어떤 경우냐면은 취소 불능 신용장인지 여부, 자, 지급 확약 문헌이 존재하는지 여부, 그 다음에 신용장 통일 규칙 준수 문헌이 존재하는 요 부분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죠? 취소 불능 신용장, 그 다음에 지급 확약 문헌, 그죠? 지급은 조건부 지급이든 어쨌든 간에 지급 확약 문헌이 있어야 되고요. 신용장 통일 규칙 준수 문헌이 존재하는지를 검토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취소 가능 신용장은 신용장으로 인정이 안 됩니다. 취소 가능 신용장은 말 그대로 여러 법률적인 관계를 발생시키죠. 취소를 임의적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법률 상태를 굉장히 불안정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신용장은 모두 취소 불능, 레버커블이 아니라 irrevocable입니다. 그래서 irrevocable letter of credit다 이렇게 된 거죠.
개설은행이 지급 확약문헌이 있어야만 신용장에서 효력이 발생하죠. 아까 이야기했죠. 중고법에 대한 분명한 명시가 있어야 사업 분쟁을 갖다가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중고법에 대한. 왜냐하면 중고법이 없으면 일단 중고법 정해야 되니까. 그죠? 국제적인 계약에 있어서 분쟁은 정해진 곳이 없습니다. 쌍방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정해야 되는 거죠. 그죠? 미리 정해놔야 되는 거죠. 나중에 분쟁이 발생한 후에 그것을 정한다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됩니다. 그죠? 거기부터 시작되니까 본안은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죠? 그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조건부 문헌의 컨디셔널이죠. 컨디셔널. 신용장 조건 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한 조건의 유무, 즉 조건부 신용장. 그래서 조건부 신용장의 대표적인 조건이 어떤 거냐면요. 이것도 잘 봐야 되는데요. 수출국에 주재하고 있지 않은 수입국, 그 다음에 공관장의 확인을 요청한다.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라에 따라서는 이제 제3세계 같은 국가에는 그냥 무조건 그 기업들이 신용장을 열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외환을 통제하는 그런 차원이고, 그런 또 밸런스를 갖다가 밸런스 오브 페이먼트를 조절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신용장을 함부로 열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그러한 나라들은.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는 이 수입 물품에 대해서 나중에 이제 내고하고 할 때는 꼭 그 나라의 국가가 그거를 확인합니다. 진짜인지 아닌지, 외화 도피는 아닌지, 뭐 이런 걸 확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확인하는 이제 소위 이야기하는 이제 그 서베이어 기관들을 두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 서베이어 기관들의 어떤 오센티피케이션이 있어야지, 어떤 인정이 있어야지만 수입이 가능한, 내고가 가능한, 이제 그런 결국은 이제 그 사람들이 가서 진짜 물건 신용장 내용하고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한 다음에 도장을 찍어주는 거죠. 그 도장이 있어야 내고 된다, 이렇게 되는데, 근데 이 도장을 찍어주는 검사기관이라든지 정부기관들이 우리나라에 없다, 그 나라 수출국이 없다, 그러면 그거 뭐 어떻게 해요? 엄청난 비용이 들고 안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럴 때는 이제 이거는 한번 조건부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이제 신용장에 영향을 미치니까 그죠? 개설 연예인이 이제 지정인이 지정하는 자의 확인 서명을 받은 물품 검사 증명서, 그죠? 아까 이겁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는 자, 확인 서명을 받아야 된다. 물품 검사 증명서를 매입 서류에 첨부하도록 요구하는 경우인데요. 그 다음에 이제 물품 검사 증명서 같은 경우에는 아프리카 나라들이죠. 이런 나라들, 아프리카라고 뭐 특정하지는 않죠. 그런, 그 나라들은 이제 이 사람들이 그래서 물품 검사 증명서란 것이 우리처럼 뭐 어디 컨테이너에 사람이 다 와서 조사해보고 맞네? 라고 찍어주는 게 아닙니다. 이런 물품 검사 증명을 하는 이러한 기관들은 아주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자체적인 랩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합니다. 그리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선적 기일하고 서로 부딪힐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에 대한 우리가 경험이 없으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은 빠르잖아요. 뭐 어쨌든 빠릅니다. 일주일, 2주일 이런 개념이 없죠. 관공서에서 하면은 뭐 아니면 늦어봐야 2, 3일 뭐 이런 식으로 빠른데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런 물품 검사하는 데는 물론 우리나라에도 몇 군데 지점이 있습니다. SGI 같은 경우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많은 기업들을 상대를 하고 인원은 적기 때문에 한번 와서 예를 들어서 완전히 구비되어 있는 경우가 좀 드물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와서 보고는 이거 이렇게 해서 안 됩니다. 이런 좀 까다로워요 또. 그래서 나중에 오면 그럼 내일 오실랍니까? 내일 오는 게 아닙니다. 일주일에 2주일 후에 온다는 거죠. 일주일, 2주일 후에 오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일단 선적하고 부딪혀. 뭐냐면 우리가 The Retissement Date가 있습니다. The Retissement Date라는 것은 신용장에서 최종 선적이 이때까지 선적 안 하면은 이 신용장을 내고 할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 선적하고 그 선적된 BL 즉
선화조건을 가지고 와야지만이 내고가 된다라는 조건이 있겠죠. 모든 시용장에는 최종 선적일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이 선적을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들이 뭡니까? 이거를 갖다가 확인을 해줘야 되거든. 확인을. 응? 확인을 해야지 선적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확인을 하는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러 온다는 날이 언제냐? 그게 일주일, 2주일 후에 보통 그렇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미리 여유 있게 이게 뭐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이제 검사업체들이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와서 슬금슬금 눈으로 그냥 해주고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이제 자기들이 서티피켓들을 발행하고 그것은 자기들이 발행하는 이 서티피켓들은 그 나라의 어떤 그 나라에 대해서 책임을 집니다. 보통 아프리카 같은 나라들은 어떤 검사기관하고 계약을 맺어 있어요. 국가가. 그래서 이 국가가 계약을 맺고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모든 수입품에 대해서는 이 국가의 이 검사기관의 확인증이 없으면 수입이 뭐 안 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기업도 거기에 이제 종속되는 거죠. 구속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충분한 이 사람들하고 스케줄을 미리 이걸 받아들이기 전에 이 사람들하고 스케줄을 미리 여러분들이 의논을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검사기관에 전화를 했어. 우리가 선적기간이 이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언제쯤에 이 검사를 나올 수 있으면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거를 보통의 경우는 뭐 100% 확정을 할 수 없지만 대부분 그러한 상황을 알기 때문에 대충적인 날짜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약을 잡아줍니다. 그러면 뭐 며칠 전으로 합시다. 그때는 우리 다른 거예요. 그러면 이제 보고 이거 선적 안 되겠다 싶으면 그러면 다시 요구를 하는 거죠. 이거 지금 내가 알아보니까 조사기관에서 확인기관에서 그때 일이 많이 밀려 있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지금 또 스케줄이 안 나온다고 하니까 적어도 최종 선적일을 거기에서 뭐 한 달 정도 더 익스텐션 해주세요. 라든지 뭐 그걸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그걸 조절하지 않고 그냥 대놓고 무조건 LC를 받겠다는 욕심을 해버리면 나중에 낭패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만드는 물건 자체가 굉장히 까다로운 경우가 있겠죠. 까다롭다. 이거는 이렇게 보면 저렇게 볼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또 저렇게 볼 수 있다면, 그러면 이제 이 조사기관에 의한, 어떤 조사기관의 어떤 그 인정 스탬프는 아주 큰 하나의 잣대가 될 수가 있고, 변수가 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이런 것들을 안 받아들이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3세 뭐 이런 나라들은 이런 서티피케가 없으면 안 돼요. 일단 수입 자체가 이렇게 개설할 수가 없어요. 필수적인 조건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기들이 빼주고 싶어도 빼주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이제 그럴 때는 신중하게 내가 이 계약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위험을 부담하고 액수가 작다면 큰 문제가 아니겠지만 액수가 크다면 나중에 뭐 이렇게 속된 표현으로 죽도 밥도 안 되는 경우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안 되니까요. 이제 그게 중요한 게 LC를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면은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조사기관에 이제 미리 가서 비슷한 샘플이 있으면, 자, 이렇게 될 건다. 그런데 요즘 보면 당신들 이거 억셉트가 되겠느냐라고 이제 미리, 의논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좋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우리가 그래서 이제 제3세계라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수출하고 할 때는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아주 주도 면밀한 사전 플랜이 있어야지 되지. 이제 보통 무역을 처음 하는 분들이 겪는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중에 어떤 이런 리퀘어먼트를 충족시키지 못해서 큰 실패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항상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죠.